안녕하세요.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안경이 제가 대학교 때 썼던 안경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군대 갔다 와서 어, 썼던 안경이니까 뭐 그냥 몇 년도야? 그러면 거의 25년? 25년 돼 가는 거죠. 24년? 그래서 이제 이걸 딱 써보니까 음, 이제 눈이 제가 훨씬 더 많이 나빠졌다라는 걸 느꼈고 신문보기 아주 딱 적당하다. 그러니까 먼 거리는 흐리게 보이는데 신문 활자가 훨씬 크게 보이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이 원래 쓰는 안경이 도수가 훨씬 높기 때문에 이거는 돋보기가 된 거죠. 그래서 글씨도 잘 보이면서 이제 제가 원래 가지고 있는 난시를 잡아주니까 어 아무튼 활자가 훨씬 크고 선명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안경 대학교 때 썼던 안경을 신문용이라고 이렇게 따로 신문 보는 용이라고 적어놓고 아무튼 기분 되게 좋았어요. 20년 전에 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시력이 변해가면서 예전에 썼던 안경은 어 이게 보통 이렇게 버리거나 이렇게 사라지잖아요. 근데 와, 20 몇 년 전에 안경을 써보니까 이렇게 신문 보기에 이렇게 딱 좋구나 하는 그런 이런 일들이 흔히 있죠. 뭐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 우연히 만난 사람이 뭐 자기 자신을 도와준다거나 하는 뭐 그런 경우처럼 굉장히 반가웠어요. 어, 서울대학교 입학식 축사하고 이상무 교수의 입학식 축사하고 방시혁 방탄소년단 만든 방시혁 대표의 서울대 졸업식 축사 두 가지가 주는 어떤 메시지라고 그럴까요? 그러니까 상당히 다른데 공통적이거든요. 그러니까 방시혁의 축사는 제가 후배니까 방시혁이라고 할게요. 저보다 글쎄 2, 3년 후배려나? 정확히 모르겠네요. 미학과 후배인데. 뭐 누가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방시혁이 서울대 졸업식 축사했는데 고작가 뭐 하냐고. 그래서 저도 뭐 조만간 축사하게 될 거예요. 그러고서 말았는데 저는 이제 제 그림이 좀 더 성공을 해야 이런 자리가 마련이 되겠죠. 그러니까 뭔가 어, 미래의 어떤 대단한 이런 어떤 음악적으로 성공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움직였던 게 아니고 음, 좀 불합리하고 음악 산업의 불합리하고 부조리에 대해서 자기는 분노했고 그것을 간과할 수 없었다. 그러고 자기 생각한 대로 타협하지 않고 그러니까 현재 사회의 기본적인 룰, 관행과 타협하지 않고 자기는 시도를 하다 보니까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제 이게 이제 방시혁 대표의 메시지고 어, 이상목 교수는 한국의 스티븐 호킹이라는 별명이 있죠. 아마 척수장애인일 건데요. 어, 이상목 교수의 메시지는 뭐냐면은 이건 거죠. 글씨로 크게 나와 있네요. 자, 둘 다 한번 글씨로 볼까요? 방시혁. 분노는 나를 움직이게 한 힘. 저도 어떤 사회적인 구조적인 분노 때문에 움직이는 경향이 좀 많이 있는 사람이에요. 이상무 교수는 멘토링은 영화의 스포일러와 같다. 직접 부딪혀서 실패를 통해서 배워라. 그러니까 이 부분은 실패가 예측되는 도전이라는 것은 방시혁 대표가 말했던 대로 적당히 타협한다면 우리가 그 멘토들이 그러잖아요. 이 길로 가라, 저 길로 가라. 그러니까 저한테도 미술대학 나온 삼촌이 저한테 늘 했던 어, 메시지가 있었어요.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예술이라는 것을 굉장히 넓게 봤고, 음,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 궁금한 것들을 향해서 살았고, 학교 미대 다닐 때도 미술대학 활동보다는 동아리 활동을 더, 그러니까 다른 공부를 더 열심히 했거든요.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충고할 때마다, 송충이는 솔잎을 먹어야 된다면서, 미래 내에서 제가 열심히 활동할 것을 충고를 했었죠. 근데 제가 만약에 이제 그 충고를 물론 받아들일 사람도 아니지만 받아들였다면은 오늘날 이런 유튜브 채널도 열지 못했을 거예요. 뭐 공부한 게 없으니까. 예. 그러니까 뭐 전혀 다른 루트를 통해서 어쨌건 저는 현재 뭐 그림을 잘 파는 자기 본업에 있어서 성공적인 길을 가고 있는 사람이 되었는데요. 어, 뭐 그런 거라는 거죠. 근데 이 이상목 교수의 말이 지금은 더더욱 더 필요한 때가 됐거든요. 왜냐면은 성공 경험의 오만이 전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전에는 한 30년 전까지만 해도 아버지의 성공 코스를 아들이 그대로 따라가면은 이렇게 보장이 됐었단 말이죠. 근데 시대가 흐르면서 그 선배나 삼촌이나 심지어 뭐 몇 년 전 선배의 성공의 길을 내가 가도 안 맞는 거예요. 그 확률이 없는 거예요. 뭐 1, 2년 만에 많이 바뀌어 버리니까 환경이. 그래서 멘토링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지금은 굉장히 위험한 시대죠. 구체적인 멘토링을 한다라는 게. 그러니까 저도 어, 멘토링을 할 때는 좀 확률적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너가 몇 학년이 됐을 때 뭐 이런 일이 벌어지면은 대략 그때를 준비하려면 이런 공부를 해야 될 것 같고 어떤 분야로 몇 가지 분야로 가면 좋겠고 이렇게 이제 그 시대별로 멘토링을 하긴 하는데 어디를 찝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왜냐면 그 학생의 그 젊은이의 기질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때 이제 자기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선택을 할 때 타협하는 선택이 아니라 어, 그냥 왠지 자기 느낌이 오는 선택을 하는 게 더 유리하죠, 지금은. 그것이 음, 어떤 자기 영혼이 이끌어주는 길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게 진짜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내면과의 소통에 의해서 나오는 선택인지 주변의 충고와 멘토링에 의해서 선택하는 충고인지를 구분하는 것이 지금은 굉장히 중요해진 거죠. 어찌 보면 자기 내면과의 그 대화가 가능한 감수성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음, 최근에 제가 이제 그 서울대 공대 나온 선배 중에 그 안마사 선배 있다 그랬잖아요. 그 선배가 자기 내면과의 대화를 통해서 굉장한 경지까지 올라간 지금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아카샤 리딩이 가능한 경지인데 세포 속에 있는 어, 그 우리 DNA 그리고 어떤 미립자. 그러니까 예전에 그 신화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도 그런 얘기를 했던가요? 우리 몸이 성당이다. 우리 몸이 성전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무슨 얘기냐면 우리 몸 안에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거든요. 우리 몸이 성전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 몸 안에 있는 신과 대화하는 것, 그것을 이제 아카샤 리딩이라고 하고 그것을 아주 잘했던 예언가가 잠자는 예언가 에드가 케이시죠. 그러니까 그 안마는 그 형님이 여러 가지 그 리딩 사례를 알려주는데 그 침수를 배우거든요. 안마사들도 그 침술사 무슨 자격증을 따요. 그래서 혈자리를 다 외워야 돼요. 혈자리를 다 외워야 되고 하는데 그 처음에는 어디가 얹어오면 어디에 침을 놔야 되고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했대요. 근데 이제 이게 점점점 그 몸과의 대화가 이제 깊은 단계까지 가게 된 거죠. 그래서 지금은 어떤 사람이 아프면은 어디가 아프니까 어디 혈자리로 처음에 어디를 놔야 되고 그 다음에 어디를 놔야 되고 그게 몸이 침을 끌어당긴다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디를 놔야 될지 몸이 나한테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안마사들 사이에서 소문이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일하다 보면 전화가 온대요. 전화가 와서 자기가 이제 그 허리 안 좋은 사람들이 많이 오죠. 이게 이 병원에서 저기 감당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카이로프랙틱이라든가 안마사한테 많이 가요. 특히 흐린 날 많이 가는데 뭐 교통사고 후유증이 있는 사람들은 정말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 날씨가 비가 오려고 하고 하면은. 그래서 이제 찾아가면은 이렇게 하다 보면은 이제 안 풀어지는 거예요. 그 아플 때가. 안 풀어지면은 전화를 한대요. 내가 지금 어떤 환자를 하고 있는데 내가 아무리 만져도 이 사람이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은 딱 읽는 거예요. 그 전화 통화를 하면서 읽으면은 그 다리 밑에 있는 어디 근육을 주물러라 이렇게 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이제 전화를 끊고 거기를 하면은 그 사람이 이제 아픈 곳이 풀어지면서 가게 되고 이런 경지까지 그러니까 어, 그런 경지까지 가게 된 거죠. 그것이 이제 아카샤 리딩이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 내면의 신과 소통하게 됐을 때 뭔가 답을 알려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이제 벤치마킹의 시대가라기보다는 벤치마킹의 시대가 이제 점점 저물어가고 있다. 자기 내면에서 들려주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귀 기울여야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있다. 굉장히 개별적인 지금 상황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뭐 각계 전투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각자 도생이라고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 내면의 소리를 따라가면서 지금 생존해야만 하는 그러니까 그 내면의 소리를 듣고 내면의 소리를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그것을 요즘 말로 이제 영혼성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래서 장사의 영혼성이 결합을 했을 때는 그것을 이제 장사가 봉사화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음식과 소통을 하고 이 음식이 손님 몸과 소통을 하고 손님 몸을 굉장히 건강하게 해줄 것이라는 것을 끊임없이 기도하면서 만약에 뭐 요리를 하는 요리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이 음식을 파는 사람인 것 같아요. 아니면 수행자인 것 같아요. 음식을 먹는 것을 매개체로 한 자기 수행에 들어간 단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식의 시대가 온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 우리나라 그 골프 이야기인데, 잠깐만 이거 우리나라 골프인가? 미국 플로리다주 내셔널 챔피언스 코스. 저스틴 토머스라는 골프 선수가 미국 골프 협회, 이 골프 협회에서 룰을 바꾼 거예요. 어떤 룰을 바꾸냐면 이게 골프채가 여러 개를 가지고 다니잖아요. 그러면 이제 막 장애물도 많고 그런데 치다 보면은 골프채가 휘잖아요. 그 휘면은 예전에는 새 걸로 바꿀 수가 있었는데 룰을 바꿔버린 겁니다. 새 걸로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그 장면인데 9번 아이언이 저스틴 토머스라는 사람이 이제 공을 그 좀 이렇게 안 좋은 데 빠진 공을 걷어내다가 9번 아이언이 나무하고 부딪혀서 휘게 된 거죠. 그런데 그 휜 골프채를 이제 못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그 우리 삶이라는 게 여러 개의 골프채가 있는 뭐 이때는 이걸 써야 되고 저 때는 이걸 써야 되고 하는 그런 우리 두뇌 자체가 좀 그렇거든요. 여러 개의 골프채가 있는 것과 비슷해요. 우리 두뇌도 여러 가지 그 어떤 모듈이라고 하던가요? 어떤 상태가 있단 말이에요. 이런 A 패턴, B 패턴이 있어요. 그때마다 전두엽의 몇 프로, 뭐 어디 몇 프로가 협력해서 어떤 패턴을 만든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사람을 상대할 때라든가 공부를 할 때라든가 그 어떤 쓰는 구조 자체가 달라지는 거죠. 시냅스 뉴런과 뉴런 사이에 어떤 뉴런이 활성화되느냐 이것에 의해서 우리가 ABC라는 어떤 그런 개념을 만들듯이 그 비슷한 개념인데 그렇게 우리는 여러 개의 골프채를 가지고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게 골프채를 휘지 않게 하는 것까지 이제 룰에 집어넣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골프채가 휘면 이제 더 이상
그 골프채는 버리고 다른 거 가지고 이제 그 전체 경기를 마쳐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럽겠죠. 옛날에는 그러지 않았었는데. 그래서 이 뉴스가 오늘 나왔다라는 것에서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은, 앞으로 시대는 상당히 융통성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한 가지 골프채로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자기가 적응을 해야만 하는 시대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딱 어떤 공에는 어떤 골프채, 멀리 날릴 땐 비거리용 골프채, 또는 뭐 구멍이 넓을 때 골프 잘 몰라요. 구멍이 넓을 때 넣는 그 골프채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데, 때로는 앞으로 더욱 인생이라는 게 원래 그랬는데, 앞으로의 인생 자체가 전혀 맞지 않는 골프채로 결국 그 일을 해내야만 하는 이런 경우들이 생길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되게 다기능을 원하는 거죠. 인간한테. 다전공을 원하고. 그런 경향이 지금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래 진로를 생각할 때 어디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 이거보다는 그 아이가, 그걸 이제 쉽게 얘기해서 창의성이라고 하는 건데, 우리 아이가 하나의 도구로 여러 가지 일들을 처리할 수 있는가라는 그런 것들을 길러주는 것이죠. 이제 그게, 도구적인 문제 해결 능력, 도구를 사용한 문제 해결 능력이죠. 문제 해결 능력을 테스트할 때, 다양한 도구와 소품들을 준 다음에 전혀 엉뚱한 그것과 다른 용도의 어떤 해결을 해봐라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은 기존에 썼던 용도 외에 그것을 다른 방식으로 쓸 수 있는가를 굉장히 유심히 지켜봅니다. 그게 그런 테스트가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기업에서 뭔가를 고쳐봐라, 뭐 어떻게 해봐라, 이걸로 해봐라. 마치 그 뉴욕의 베나트 학교에서 연필의 필수 수업이 연필의 20가지 용도를 써라 라잖아요. 그게 필수 수업이고, 그 베나트 학교를 나온 사람들은 이렇게 실직해도 굉장히 쉽게 취업을 하고 평생 행복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베나트 학교 나온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면서 당신의 현재 그 어떤 회복 탄력성, 회복력이라든가 행복한 것은 어디서부터 영향을 받은 것 같냐 그랬을 때, 베나트 학교에서 나는 연필 20가지 용도에 대한 그 상상하는 수업을 했다, 이거를 대부분 그 수업을 꼽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도구로 다양하게 해볼 수 있는 그 융통성, 그런 게 굉장히 앞으로 시대에 더 중요합니다. 여전히 중국이 현재 그 전 세계 미술의 중심지가 됐는데, 야, 중국 사람들이 우리나라 김환기 작가가 막 그림 하나가 50억에 팔리고 80억에 팔리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김환기 작가 그림을 산 사람이 결국 중국인이었던 거예요. 중국에 미술관에가 있어요. 상하이 변두리에 있는 미술관인데, 이 김환기 작가 그림 4개를 모은 김환기 작가의 방이 있는데, 이 4개의 가격, 이 4개의 작품의 가격이 합친 게 270억이에요. 놀라운데, 그 아카시아 리딩을 한 그 형님이 제가 중국에서 제 그림 하나가 350억 갈 거라고 예측을 했어요. 예언이라고 해야 되나, 이건 350억 하나가, 제가 살아있을 때. 그리고 이제 한참 후에 만났을 때 또 뭐라 그러냐면은 65세경에 100억을 돌파할 거라고 하더라고요. 중국에서. 한국에서 100억 돌파하기는 힘들고요. 한국에 그만한 그 막강한 컬렉터가 나오기가 힘들어요. 오히려 사라지고 가고 있죠, 지금 한국은. 그래서 중국이 미국에 의해서 공산당이 축출되고 찢어지고 외국 자본이 많이 들어오겠죠. 중국이 이제 몇 개의 어떤 스테이트처럼 국가,
몇 개의 경제 블록이 될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서 이 상하이라든가 현재 굉장히 그 자본이 몰려 있는 곳은 여전히 공산당이 축출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자본이 더 발달하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망하는 거하고 현재 중국 정부가 망하는 거하고 중국 미술 시장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오히려 중국 미술 시장에 미국 사람들이라든가 유럽 사람들이 더 들어가게 됨으로써 시장이 더 커져버리는 것이죠. 그렇게 된다고 보고서 이 제 그림이 뭐 15년 후에 100억을 돌파한다. 그리고 살아서 350억까지 간다. 중국에서 이제 그런 어떤 중국 경제의 미래까지 생각을 해서 생각해 본다면은 불가능한 일도 아닌 것이다. 미국 유권자의 41%는 트럼프 재선을 지지한다라는 이야기.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근데 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여론조사가 48%거든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민주당은 힐러리, 샌더스, 누구 후보가 흩어져 있어요. 그런데 트럼프를 지지한다는 41%로 거의 이제 이걸 뭐라 그러지? 아무튼 고정표예요. 예, 집토끼야, 집토끼. 그래서 여전히 트럼프가 재선이 될 확률이 지금 높은 거예요. 민주당의 이 트럼프의 어떤 스타성이라든가 그 인지도를 깰 만한 굉장한 어떤 그 카리스마 이런 후보가 나타나지 않는 한은 트럼프를 이기기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자, 트럼프는 지구 온난화가 인간의 책임이 아니라고 자꾸 얘기하고 있는데 그 도중에 이런 일들이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루에 12개의 토네이도가 미국을 강타한 거예요. 하루에 12개의 토네이도. 최소 23명 사망. 여러분, 그 지진이 났을 때요. 중국에서 굉장히 많이 죽잖아요. 그거하고 일본에서 지진이 났을 때 뭐 몇 명이 죽었다 하고는요. 거의 비슷합니다. 왜냐면은 일본은 건물들이 내진 설계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설계가 잘 돼 있는 건물 교량을 가진 국가에서 토네이토라든가 자연재해로 몇십 명이 죽었다. 그거는요. 그게 이제 필리핀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한국으로 만약에 그런 지진이 오잖아요. 이거는요. 거의 10,000배 이상 죽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뭐 23명 죽을 정도의 그 자연재해는 한국에서는 아마 23,000명이 죽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작은 게 아닙니다. 23명이 죽었다. 이게 작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중요한 건 하루에 12개가 이렇게 잠깐만. 하루에 12개가 있는 일이 자주 있나? 미국이 땅이 워낙에 넓으니까. 그런데 이거는 굉장히 강력한 토네이도만 집계 한 걸 겁니다. 아주 작은 영오름 뭐 그 정도는 아닐 것 같고 굉장히 피해를 많이 준 토네이도가 12개겠죠. 여기저기서 막 여러 개 일어날 수는 있는 거니까. 그런데 그 중에서 2개가 굉장히 강력했다고 나오네요. 2개가 굉장히 강력했고 시속 250km의 강풍이었다. 시속 250km의 강풍.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이제 지구 온난화, 기후 변화 때문에 계속 미국에 피해를 주고 있죠. 그다음에 홍수 같은 게 일어나고 있고. 그런데 미국은 그 파리 기후 협약에서 빠지고 그랬죠. 트럼프가. 네. 계속해서 이런 것들이 후폭풍이 있고요. 트럼프가 저번에 제가 한번 얘기했어요. 파리 기후 협약에서 빠져나가고 나서 오히려 더 그 미국 시민들이 위기의식을 느껴서 파리 기후 협약보다 더 강도 높은 기후 변화 대책, 지구 온난화 대응책을 설립한 데가 2배인가 3배인가 더 늘어났답니다.
그래서 이제 트럼프는 굉장히 좋은 일을 한 거죠. 트럼프가 기후협약을 탈퇴함으로써 미국 시민들이 더 거기에 관심을 갖게 만들었고, 더 많은 미국의 지도자들이 기후변화 대응책으로 뭐 대체 에너지 단지를 만든다거나, 뭐, 재활용을 더 열심히 한다거나, 그런 어떤 그 화석연료 소비를 줄이는 방식으로 건축을 하고 어떤 도로를 설계한다거나 자동차를 친환경 자동차 공장을 더 가속화시킨다거나 하는 일들이 두세 배가 더 많아졌고 빨라졌다는 겁니다. 미국에서. 고마운 트럼프죠. 참 그래서 타산지석이라고 타산지석에 정말 잘 어울리는 지도자가 트럼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일단 오늘은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